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27 대출 규제를 앞두고 있던 지난 2분기 가계빚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전체적인 증가세를 이끈 가운데 주식시장으로 흐른 자금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태로운 가계부채 상황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네, 이한나입니다. 네, 전체 가계빚 규모는 최근에 연달아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가계신용잔액은 1,952조 8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분기 말 1,928조 3천억 원보다 24조 6천억 원 늘어 2002년 4분기 관련 통계 공표 이래 가장 많습니다. 분기 증가폭도 2021년 3분기 35조 원 이후 15분기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가계신용은 가계가 은행, 보험사, 대부업체, 공적 금융기관 등에서 받은 대출에 결제 전 카드 사용 금액, 판매 신용까지 더한 포괄적 가계부채를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가계신용은 통화긴축 속에 작년 1분기 3조 1천억 원 줄었지만 한 분기 만에 반등한 뒤 올해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가계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아무래도 주택담보대출일 텐데 이건 얼마나 늘었습니까? 네, 우선 가계신용 중 판매신용을 빼고 가계대출만 보면 2분기 말 잔액이 1,832조 6천억 원으로 전분기 말 1,809조 5천억 원보다 23조 1천억 원 불었습니다. 증가액이 전분기 3조 9억 원의 약 6배에 이릅니다. 가계대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잔액 1,148조 2천억 원이 14조 9천억 원 늘었고 빚내서 투자하는 비투로 인해 신용대출과 증권사 신용공여 등을 포함한 기타 대출 잔액 684조 4천억 원도 8조 2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한은은 2월 이후 주택매매 거래량이 크게 늘어 시차를 두고 주택담보대출에 영향을 미쳤다면서 2분기를 포함한 상반기 명목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아직 나오지는 않았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소폭 높아진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비즈 이한나입니다. 정부는 최근에 주식 거래 때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의 기준을 기존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내면서 투자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국회를 상대로 진행하는 업무 보고에서 이 내용을 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전 저희 SBS 비즈가 이 내용을 단독 보도한 이후 국회에서 관련 질의가 진행됐는데 구윤철 기재부 장관의 답은 어땠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네, 정보인입니다. 네, 일단은 기재부 업무 보고에 관련된 내용이 담기지 않은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구윤철 경제부총리 등이 출석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상대로 업무 보고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이 업무 보고 자료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인세율과 증권거래세율 인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올해 세제 개편안 주요 내용은 모두 포함된 가운데 주식 양도세 강화는 언급조차 되지 않은 건데요. 이에 따라 기재부가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 강화 방안을 사실상 접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구 부총리는 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상당히 좀 말을 아끼는 모습인데 그래도 정부의 정책이 모호하게 남아있는 것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것을 고려하면 결론을 빨리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구 부총리는 정부 입장이 언제쯤 결정되냐는 질문에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는데요.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정청래 대표 체제 첫 고위 당정에서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오늘 SBS 비즈와의 통화에서 50억 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당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걸 재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1일 차관회의에서 주식 양도세 부과 기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세제 개편안을 논의할 예정인데요. 이후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까지 올해 세제 개편안을 국회로 제출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비즈 정보인입니다. 이어서 노후 대비 그리고 그의 핵심인 연금과 관련된 소식들 연달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연금인 국민연금과 관련해선 오랫동안 제기됐던 불합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연금을 받고 있는 어르신이 돈을 벌고 있다면 그 연금을 최대 절반까지도 삭감해 버린다는 거였습니다.
이에 앞으로 이 제도를 적용받는 소득의 기준을 크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정민 기자. 소득 기준이 높아지면 그러니까 연금을 깎이는 분들이 줄어든다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 근로소득이 월 308만 9천 원 선을 넘기면 받는 연금액이 줄어드는데요. 당장 내년부터는 월소득 509만 원 선까지는 받는 연금이 깎이지 않습니다. 고령화에 따라 어르신들이 생활비를 벌고자 일을 하고 돈을 번다는 이유로 연금이 줄어드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자는 취지입니다. 재취업 등으로 소득이 생겨 연금 수급액이 깎인 사람은 지난해 13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5년 사이 52% 증가한 수준입니다. 네, 좀 다른 내용도 짚어보죠. 크레딧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산이나 군 복무를 연금을 가입한 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인데 여기서도 말이 많았죠. 특히 나중에 연금액을 늘려주겠다라는 식으로 작동을 해서 미래 정부의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그냥 바로 보험료를 지원하는 식으로 바뀐다면서요. 네, 출산 크레디트 인정 시점을 연금 수급 시점이 아니라 출산 시점으로 앞당기고 보험료의 30%를 국비로 지원한다는 겁니다. 군복무 크레디트도 이 같은 사전 지원 방식 전환이 추진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입자는 필요 시점에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재정적으로도 갈수록 지급액이 커지는 만큼 미리 주면 지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이미 지원된 보험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젊을 적에 들어뒀던 생명보험을 미리 당겨받을 수 있는 제도도 시작됩니다. 오는 10월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사망보험금 1년치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자세한 서비스의 내용과 또 앞으로 확대될 방향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우선 이게 어떤 보험사부터 시작됩니까? 네, 사망보험금 유동화 서비스는 하나생명, 삼성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5곳이 먼저 출시합니다. 유동화 적용 연령은 55세로 확대됐는데요. 신청 가능한 사망보험금은 9억 원 이하의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입니다. 10년 이상 납입돼야 하고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또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상태여야 하고 유동화는 사망보험금 최대 9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오는 10월에는 우선 연 지급형 먼저 출시되는데요. 1년치 연금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내년 초부터는 월 지급형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연금 형태가 아닌 서비스 형태로 수령하는 방식도 순차적으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수령할 때는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월 평균 20만 원 보험을 50% 유동화한다면 기존의 저축성 보험 납입료와 합쳐 150만 원을 넘기지 않으면 됩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계산을 해보면 냈던 보험료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30세부터 매달 8만 원의 보험료를 20년 동안 총 2,888만 원 납입한 경우라면 1억 원짜리 보험으로 20년간 70%를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간 164만 원, 총 3,274만 원을 납입보험료의 157%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로 사망보험금 3천만 원도 지급됩니다. 5개 보험사는 오는 10월 연금화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인데요. 제도 운영 초기에는 불안전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대면 영업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이후에 비대면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또 사망보험금 유동화 철회권과 취소권도 보장됩니다. SBS 비즈 오서영입니다. 연금의 또 다른 중요한 축인 퇴직연금의 고질적인 문제는 낮은 수익률이었습니다. 저수익의 원리금 보장 상품에 과하게 쏠려 있는 구조 때문에 미래 연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다는 지적이었죠. 때문에 금융사에 아예 퇴직연금 운용을 미리 맡겨놓는 디폴트 옵션이 본격 도입됐는데 이 운용 방식이 미국발 관세 여파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환진 기자, 수익률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1년 이상 운용된 고위험 디폴트 옵션 상품 연평균 수익률은 7.73%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16%가 넘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건데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미 증시를 포함해 글로벌 증시 발목을 잡은 탓에 해외 투자 성과가 저조했던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위험 등급별로 수익률 악화 수준은 차이가 나는데요. 1년 이상 운용된 초저위험 상품 수익률은 3.04%로 지난해 3.47%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반면 저위험, 중위험 상품 수익률이 5% 안팎이었는데 지난해와 비교하면 크게 떨어졌습니다. 위험 등급이 높을수록 수익률이 크게 떨어진 셈입니다. 디폴트 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러면 디폴트 옵션을 현재까지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은 많습니까? 네, 적립금은 올해 2분기 말 기준 약 48조 원, 지정 가입자 수는 676만 명입니다. 1년 사이 적립금은 15조 원, 가입자는 110만 명 늘었습니다. 디폴트 옵션 적립금 가운데 87% 이상이 약 42조 원이 초저위험 상품에 들어가 있고 저위험은 3조 1천억 원, 중위험은 2조 원가량의 적립금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험 상품에 들어간 적립금은 전체의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다음으로 최근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인 중대재해 관련 소식 전하겠습니다. 강력한 종합대책을 예고한 정부가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사전에 거론됐던 대출 불이익에 더해서 산업재해 발생을 기업이 공시하는 방안까지 논의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주연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네, 여러 가지 대책이 있을 텐데 각 대책을 맡고 있는 정부 기관들이 조금씩 다르죠. 특히 금융 관련된 기관들의 움직임이 어떻습니까? 네, 이 방금 전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와 은행연합회 등의 기관들과 함께 중대재해 관련 금융 부분 대응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들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대출 심사에서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해 한도 축소나 금리 상향 등을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반면에 재해 예방을 잘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도입할 전망입니다. 네, 금융대책을 포함해서 중대재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전방위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 공시 의무화의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 고용부는 기존 상장사 공시 의무사항에 중대재해 사실 공시를 추가하는 방안과 노동조합 회계 공시제처럼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외에 재해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서도 고용부 장관이 긴급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한 종합 대책을 이달 말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발생했던 세종 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장에서 안전 장치를 임의로 제거한 인재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렇다면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네, 우선 사고 원인부터 보겠습니다. 약 6개월 조사 끝에 원인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오늘 오전 세종안성 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이 사고는 공사 중이던 다리가 무너지면서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수평 구조물인 거더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는데 거더가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장치인 스크류잭을 작업 편의상 임의로 해제했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스크류잭 임의 제거는 청문 시에 확인을 하였고 그리고 CCTV 영상에 찍혀 있습니다. 하수급자의 현장 소장이 스크류잭을 제거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청문 시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애초에 해당 런처는 전방 이동 작업만 하도록 안전 인증을 받았는데 현장에선 후방 이동도 이루어졌습니다. 후방 이동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 등을 거쳐 안전 인증을 받았더라면 스크류잭도 제거되지 않는 등 안전한 작업이 가능했을 거라는 게 사고조사위원회 설명입니다. 네, 그렇다면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은 어떤 부분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까? 네, 발주청인 한국도로공사의 매뉴얼에 따르면 시공사인 현대 엔지니어링은 공사 현장의 상시 검측 주체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도 현대 엔지니어링이 CCTV를 통해 계속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현대 엔지니어링이 하드급 업체의 현장 소장과 직원들이 스크류잭을 제거하는 걸 볼 수 있었음에도 감시에 소홀했다는 게 사고조사위원회 판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현대 엔지니어링에 대해 직권으로 제재를 가할 계획인데 1년 이내에 영업 정지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모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사의 영업이익은 소폭 줄었지만 순이익은 늘었는데 특히 증권 부문의 순이익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어마은입니다. 네, 올해 상반기 상장사 실적 어땠습니까? 한국거래소가 유가 증권시장 12월 결산법인 731곳을 분석한 결과 상반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5.2%, 8% 늘었습니다. 특히 영업이익은 110조 4,001억 원으로 지난 2022년 111조 6,807억 원에 이어 110조 원대를 다시 돌파했습니다. 순이익도 같은 기간 14.7% 증가했습니다.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5.2%, 16.3% 늘었고 순이익은 23.8%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제약, 운송, 창고 등 15개 업종의 매출액이 증가한 반면 건설, 비금속 등 5개 업종은 감소했습니다. 제약, 전기가스 등 11개 업종은 영업이익이 증가했지만 비금속, 금속, 종이 목재 등 9개 업종은 줄었습니다. 네, 매출 변화의 추이가 우리 경기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금융사의 상반기 실적은 어땠습니까? 금융업의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소폭 줄었지만 순이익은 7.8% 증가했습니다. 특히 증권 부문의 순이익이 30.4% 늘면서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금융지주의 순이익도 같은 기간 12.7% 증가했습니다. 반면 보험과 금융지주의 영업이익은 각각 9.5%, 0.9% 감소했습니다. 한편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같은 기간 연결 기준 매출액이 6.2% 늘었고 영업이익은 1.76% 증가했습니다. 다만 상반기 순이익은 35.8% 급감했고 이에 따라 부채 비율도 지난해 말보다 6.19%포인트 증가한 111.6%를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약 영업이익은 189.84% 늘었고 의료, 정밀기기 역시 97.57% 증가했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소규모 재개발 사업인 모아주택 사업에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인데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필 기자. 네, 김동필입니다. 네, 어떤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까? 네, 재개발, 재건축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 계수를 모아주택에도 적용하기로 한 건데요. 모아주택은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소규모 재개발 사업으로 현재까지 116곳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성 보정 계수는 땅값의 반비례에 산정하는 계수로 허용 용적률을 높일 수 있는데요. 땅값이 낮을수록 높게 산정되는데 서울시는 모아주택 대상지 9할 이상이 서울 평균 공시지가 이하라서 임대주택을 줄이고 일반 분양을 늘려서 사업성을 높인다는 구상입니다. 서울시가 자체 판단한 결과 최고 11만 7천 가구에서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7천만 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외에 모아주택 관련 대책들은 뭐가 있습니까? 네, 간선도로변이나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해서 총 7천 가구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방침입니다. 또 사업 초기 자금 확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시가 직접 초기 운영비를 2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요. 공사비도 기존 대비 0.6%포인트가량 낮은 금리를 적용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조합원 50% 이상 동의로 SH와 함께하는 사업에는 사업 면적을 2배 늘리면서도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대폭 줄이고 저리융자 도 주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합니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도 대폭 단축해서 사업 계획 기간도 1년가량 줄일 예정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모아주택을 실질적으로 더 빨리 공급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SBS 비즈 김동필입니다. 노란봉투법의 개정을 두고 경제계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계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노란봉투법은 자동차, 조선 등 주력산업에 광범위한 피해를 줄 것이라며 시행 유예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개정안을 1년 이상 유예해달라. 노사가 한번 제대로 서로 합의를 해서 그 법을 만든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라 불법 파업이 벌어진다면 그 책임 있는 당사자에게 더 크게 물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등도 개정에 앞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모레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